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6월 13일이 이제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인데 한번 계산해 보니까 딱 이제 정말 100일 남았어요.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100일 남았는데 이 지방선거 관련해서요. 저희가 한번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 앞에 판넬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빅3가 선거판을 흔든다. 빅3. 이 세 명이 등장해 있는데요. 먼저 이 복수열전이라는 키워드를 꼽아봤는데 과연 누굴까요? 그 감 잡히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바로 감 잡혀요. 감 잡히십니까? 예. 예, 말씀하지 마십시오. 복수열전 누굴까요? 보시죠.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 복수열전이라는 키워드를 꼽은 이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나보시죠. 이렇게 갑자기 모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또 너무 급하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고생하시게 했는데요. 죄송하고요.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안철수 교수님의 그 진심이 서로의 진심이 통했고 참 정치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이 합의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런 관계를 넘어서 앞으로 이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해가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 서울시장 출마가 이제 사실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수열전, 그러니까 양보 프레임이 계속 지금 거론이 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부국장? 예. 예. 지금 이제 거의 먼저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아직은 확실히 어느 쪽이라고 확실히 얘기를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출마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왜 이렇게 지금 복수열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부터 7년 전이잖아요. 2011년 당시에 서울시장 이제 재보궐선거할 때 당시에 박원순 지금 현장 시장은 당시 후보가 지지율이 한 5%뿐이 안 나왔습니다. 5%. 근데 안철수 후보는 그때 당시에 이미 50%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만 하면은 무조건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 당선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투표율까지 그대로 계속 이어질 것이냐 하는 건 변론으로 치고요. 근데 그때 바로 박원순 시장이 양보를 해달라. 내가 나이도 많고 나이도 꼭 하고 싶다 하니까 아주 통 크게 양보를 해준 거 아닙니까? 맞아요. 모든 정치인들은 그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양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양보를 했느냐. 다들 오히려 일반 국민들까지 의아했지만 어쨌든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안철수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에서 후보로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면 이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거기서 이제 당내에서 경선에서 이긴다면요. 그죠? 그런다면 나오면서 때 국민들 사이에서 그 과거에 7년 전에 그렇게 낮은 지지율에서도 양보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당신이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구도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팀장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7년 전 얘기를 지금 합니까? 이럴 수도 그렇죠. 우선은 양보하려 양보할 수 없는 게 서로 당이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양보를 할 수 없는 것도 이제 있고요. 저는 일정한 정도 한국 사람의 정서상 이번엔 네가 양보하라 그런 것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사실 파괴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년 사이에 정치적인 상황이 많이 변했고요. 안철수 지금 아직은 후보가 아니지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대선까지 출마하면서 이제 많이 노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롭게, 서울시장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예전에 내가 양보했으니까 이번에 네가 양보하라는 이런 것보다는 자신만의 서울시장으로서의 비전과 콘텐츠, 그런 것이 없다면은 이번에도 어렵지 않을까. 양보 프라임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목소리는 아니고요. 약간 좀 지난 목소리인데 안철수 전 대표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정 문재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정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이시죠? 박철수. 제가 사실 어제 서울시장 후보를 준비하는 한 여권 관계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박원순 후보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지도는 우리 중에 가장 높다. 근데 지지율은 그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 아니냐 하면서 교체 지수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이미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후보로 나오면 이제 게다가 양보 프레임까지 더 씌워져가지고 좀 경쟁력을 잃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예, 예. 아무튼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오면 좀 경선 구도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 얘기해봤습니다. 복수열전. 두 번째, 삼식이. 글쎄요, 이 삼식이가 도대체 누구야 하실 텐데요. 빨리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빨리 듣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키워드가 왜 갑자기 삼식이로 나왔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역시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나보시죠. 사실 이 사람이 상식이면 세상 어느예요 사실. 자기 상식이 아니라 일식이 거의 영식에 가까운 사람이다. 아무튼 이렇게 상식이 덕분에 밥을 지어요라는 책이 탄생하게 된 것 같은데요. 요새는 이름을 바꾸래요. 밥을 지어라고. 밥을 지어라. 후속적 이름은 밥을 지어라. 네. 뭐 북권 사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관 기자? 뭐 어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아내 김혜경 씨가 책을 낸 건데, 아. 유리책을 낸 겁니다. 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정적인 그런 서로의 부부애를 좀 약간 과시를 했는데, 예. 얼마 전에 예능에서도 좀 부부애를 과시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좀 경기지사의 그런 친근함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연장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서희 팀장. 예. 제가 성남에 살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 김혜경 씨를 본 적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혜경 씨가 더 정치인 같아요. 사실 정치인이 다 됐죠. 지금은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일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편 대신에 요리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렇게 북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이제 지명도를 알리고 사실 남편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의 하나로서 저런 일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저런 부분에서는 부부가 좀 닮았다. 왜냐하면 그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내가 튄다고 예. 그러고 성질이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주냐. 예. 그래서 그 후발 주자로서 싸우는 거 힘들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알아주기 때문에 튀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예. 부인도 아마 저렇게 튀고 또 본인을 알리는 그런 선거 전략으로 이렇게 예. 또 북 콘서트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는 양기대 광명시장 그리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당 쪽에서는 남경필 현 지사가 또 경기도지사 선거전에 뛰어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한번 볼까요? 빅3가 선거판 흔든다. 마지막 걸림돌 물음표 누굴까요? 보시죠. 아, 오랜만에 정치데스크 시간에 등장한 인물 안희정 충남지사인데요. 왜 걸림돌일까 하실 텐데요. 역시 그 힌트는 이 영상에 숨겨져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이제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도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제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보궐선거에 출마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충남지사인데요. 지금 재보선에도 출마 안 할 것 같다 그러고 지금 또 3선은 또 불출마를 이미 안 한다고 했고요. 그럼 정치권에서 떠나겠다는 얘기인가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다기보다는 예. 이제 다음 대선을 준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만약에 지금 이제 이번 6.13 선거에 어딘가에 나오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만약 국회의원에 당선된 다음에 뭐 당대표라도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라도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 국내 정치를 원래 이끌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희정 지사한테 쏠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원래 쏠려야 되는 그런 관심사가 국민들 관심사가 안희정 지사한테 쏠리니까 친문 세력으로서는 안희정이 이거 걸림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걸림돌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한 것이군요. 시간이 다 됐다고 네. 합니다. 팀장님. 예. 시간이 또 오늘 뭐 벌써 이렇게 됐군요. 예.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이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 도착한 것과 관련해서 여의도 정치권은요, 한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요, 서로 좀 공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 정치권의 반응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북 특사단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를 위한 여건의 성숙을 가져오는 첫 단추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1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사단의 방북 목적은 명확하게 한반도 비핵화에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어설픈 극한군 노릇은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야는 이렇게 입장차가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포인트가 모레 청와대에서 당 대표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원래는 참석을 안 하기로 했다가 모레 그 오찬에 참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온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한 행사에 홍 대표가 참석 의사를 밝힌 건 처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국장?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처음에 조건을 내걸면서 참석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특사, 이거가 지금 가고 오는 거를 설명한다는 매우 이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때는 그랬다가 이제 이 지금 현재 북한에 가서 특사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를 디브리핑을 안 받는다고 하는 건 매우 그 중요한 거를 빠뜨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시 이제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건 추정을 해보자. 제가 홍준표 대표하고 직접 전화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정치권 그런 분석이 우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제 뭐 브리핑을 해줄 텐데 한국당 대표 홍준표 대표가 이제 그걸 또 청취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찾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번에 1박 2일 동안 이제 평양을 방문을 하는데 대북 특사단이 그야말로 강병규 기자 깜깜이죠, 깜깜이.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자가 동행하지 않고 저 특사만 보내게 되고요. 사진과 영상은 이제 국정원이 관리를 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뭐 생방송을 하거나 오늘 뭐 뉴스에서 정확한 그런 내부 북한 영상을 볼 수 없는 게 상당히 아쉬운데요. 지금 보시는 것 보면은 딱 대비되잖아요. 이렇게 경호원 뒤에도 상당한 기자들이 둘러싸였고 당시에도 북한 쪽에서 기자들이 많이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취재를 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외신은 좀 다를까 좀 알아보니까 외신에서도 평양 내 취재가 지금 현재 불가하다 이런 답변이 돌아와서 상당히 좀 깜깜이 그런 특방북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다 보고 보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한이 의도하는 그런 의제 그리고 보도 방향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른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 방향이 흐트러지게 되면은 북한이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통제하겠다 하는 어떤 북측의 그런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장님 말씀. 잠깐 첨언을 하면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동선이나 행동은 사전에 유출하는 적이 없습니다. 안 알려주죠?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만나기 전에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북한에서는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틀림없이 기자단 같은 거 데려오지 말라는 얘기가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명 정도의 기록원이 영상을 가지고 올 텐데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김정은이나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고 김일성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미국이나 한국 대표단 같은 거 들어올 때는 일체의 모든 보도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그렇군요. 언제 누구를 언제 어디서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계속 대기시키면서 이제 계속해서 애를 태우는 거죠. 결국은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그렇게 발생할 것 같고 아마 돌아와야 무슨 일이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제가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사이에 아까 하정대 부국장께서 팩스로 저희가 소식을 받는다고 해서 팩스로 도착을 했나 봤는데 아직까지도 뭐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